예,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이걸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분쟁 사례 감옥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렇게 내가 국제 거래를 하는데, 사고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걸 찾아보러 오셨다면, 이게 좀 기대치가 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어, 이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거래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외에는 사고를 막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노 리스크를 하려면 노 비즈니스밖에 없고요. 비즈니스를 하면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뭔가 비즈니스를 일으키면 이건 리스크를 내가 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거래를 하는데 리스크는 없다,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명한 게 별로 없는데, 아마 이게 자명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안 죽으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태어나는 거.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무역협회에서 이제 계약하고 분쟁 상담을 하는데, 주로 분쟁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수출하는 분들은 어떤 상담을 하겠습니까? 저 애로사항이 생겼으니까 연락이 오는 거죠. 그게 상품을 보냈는데 돈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 근데 수입하는 분, 물건을 사는 분은 어떤 애로사항을 호소하겠습니까? 돈을 먼저 보냈는데, 그 반대의 경우죠. 돈을 먼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온다. 또는 오긴 왔는데 내가 원했던 물건이 아니다. 품질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방법은 간단하죠. 수출하는 분이 그 리스크를, 돈 못 받는 리스크를 막으려면 돈 먼저 받고 수출하면 됩니다. 그죠? 수입하는 분은 물건 먼저 받고 품질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돈 보내겠다, 이러면 다 해결이 되는데, 현실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금 못 받고 수출을 할 수밖에 없고, 물건 못 받고 먼저 돈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제일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런 거래를 과연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크 하는 판단을 뭘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거래 상대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플이나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쪽에서 외상 거래를 원한다. 그걸 겁을 낼 거래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국제 거래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여하히 선택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사실 계약서, 국제 거래를 하려면 우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려면 이게 이제 핵심적인 3대 요소가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거하고 어떤 걸 거래를 하느냐 그리고 그 목적물을 어떤 식으로 돈을 주고받을 거냐 이게 사실 핵심 키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이 당사자 항목에서는 이 어떤 상대방하고 거래하느냐의 그 문제도 있고 이 당사자 적격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무역을 할 때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거래를 알선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보통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거래 당사자는 아니고 거래를 연결시켜주고 그 거래가 성공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에이전트가 거래 상대방인 줄 알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A가 우리 거래 당사자로 생각했는데 에이전트인 B하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니 내가 수출을 했는데 물품대가 안 들어왔다. 그래서 그 거래 상대방인 A에게 물품대를 청구했더니 나는 그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는 에이전트가 상대방 서명란에 사인했다고 해서 그걸로 이 원래 거래 상대방 A하고 계약이 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전트가 서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원래 거래 상대방 A가 직접 서명을 하게끔 해다오 라고 요구를 하거나 A가 B에게 입금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서명을 대신 하게끔 하는 위임장을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A에게 나중에 클레임을 했을 때 발뺌을 못 하는 거죠. 나 이런 계약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 위임장은 뭐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이전트는 이 거래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래 관련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를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에이전트가 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원래 상대방하고 아예 미리 짜고 제대로 거래를 할 생각 없이 그냥 한탕할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속여서 거래를 엮었다. 그렇게 범죄 행위를 하면은 에이전트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그 수출을 하려면 자격이 있는 회사만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제조하는 회사들은 수출 입업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직접 못하고 수출 입업 자격이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수출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수출 대행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수출 입업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수출을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수출입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조업체에서 사서 파는 거는 대행이 아닌데요.
대행과 이제 이렇게 매매가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조업체가 해외 바이어하고 직접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대행이냐 아니냐가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행을 하는 수출입 업체가 어떤 계약서에 자기가 대행자니까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국내 제조업체와 해외 바이어 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시절은 통상적으로 에이전트는 거래 당사자보다는 좀 소규모 업체고 이런데 그 시절에는 수출입 업체가 더 이제 자격이 있고 이제 종합상사 같은 데는 덩치가 더 컸죠.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가 이렇게 국내 제조업체만 믿고 거래를 하기 불안하니까 대행업체에도 서명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래 당사자는 아니니까 이 계약서에 윗니스라고 이제 윗니스라는 건 그야말로 정인 아닙니까? 윗니스라고 이제 표기하고 그 밑에 에이전트가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자가 있어서 바이어가 나중에 클레임을 했는데 이게 윗니스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명을 했으면 사실은 나는 에이전트에 불과하다 하고 얼마든지 항변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윗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지워버린 거면 두 줄로 지우고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서명이 어떤 서명이냐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적어도 정인은 아니라는 거죠. 정인을 지워버렸으니까. 정인은 아닌 뭔가 이유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인 아니면 여기 왜 서명을 하냐? 이게 수출자의 제조업체의 보증인 내지는 계약 양수인.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래는 대금 지급이 이제 신용장 거래인데 신용장을 이제 양도를 받아서 에이전트가 대신 내고를 하고 이제 국내 제조업체에 돈을 주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신용장도 양도를 받았으니 매매 계약서도 이거 양수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에이전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서명을 할 때 이게 내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보다 심사숙고를 하고 서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중요한 사례로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는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어떤 해외 어떤 국가에서 구명 튜버를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을 했어요.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군함에 싣고 다니다가 비상시에 군함에 탄 군인들을 이렇게 구조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게 이제 이 비상 튜버가 어떤 거냐 하면 평소에는 튜버가 이렇게 접혀 있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그래서 군함에 많이 적재를 할 수 있는 거죠. 부피를 차지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비상시에 이제 바다에 던지면 이 튜브에 달려 있는 압축 공기가 이 노즐을 통해서 튜브에 이제 자동으로 주입이 돼서 이게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이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유럽의 전문 회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 제품은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구명 튜브를 발주하는 회사, 국가에서 좀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그 유럽의 그 회사에 사면은 굉장히 비싸니까. 국내 어떤 제조업체가 이거 내가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규모의 입찰에서는 제조업체가 직접 그 발주처, 어떤 날에 조달청이죠. 조달청하고 직접 입찰을 참가해서 그 계약을 직접 계약하기가 힘든데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 입찰청에서 입찰 자격을 미리 제시를 해요. 그래서 뭐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쪽으로 과거에 뭐 납품 실적이 있고 뭐 이런 등등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합이 안 되는 거죠, 이 제조업체가. 그래서 그 퀄리피케이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입찰을 들어갈 때 이제 입찰 보증금 비드본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입찰 참가해 놓고 어워드 됐는데 너 계약하자 했는데 그때 내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이 번잡해지니까 일주 그렇게 도망 못 가게 비드본드를 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에 대해서 선수금 보증금을 또 걸어라, AP 본드를 걸어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뒤에 또 P본드, 이행보증금 P본드를 걸어라, 뭐 또 워런티 본드를 걸어라,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금이 잠기는 거죠. 그렇게 본드를 은행 통해서 열면 자금이 잠기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직접 참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못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출입업 자격이 있는 큰 회사를 끼운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우리 한국의 큰 회사가 이제 그쪽 조달청하고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게 이제 인명과 관련되어 있으니 이제 이게 납품까지 했습니다. 납품까지 했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그 납품을 해서 랜덤으로 한 10개 정도를 이제 던졌는데 10개 던져서 이게 한 개라도 안 펴지면 이게 불합격이 될 텐데 던졌더니 한 서너 개 펴지고 7개, 8개가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조달청에서도 사실은 원래는 이제 지체상금까지 물려야 되는데 자기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싫어서 지체상금 안 물리고 납기를 좀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새로 이제 좀 시간을 더 줄 테니 완벽한 제품으로 납품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제조업체가 그 사이에 문을 닫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제품의 키는 압축 공기가 있는 통에서 튜브로 이 통하는 노즐인데 그 노즐을 만드는 기술이 아주 하이테크놀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닌데 그걸 간과를 해서 만들 수 있다. 또는 만들 수 있는 척
했거나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외국 조달청 입장에서는 그 제조업체하고 직접 거래를 계약을 했을 때 하고 큰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요. 이 경우에 이제 제조업체가 문 닫고 내뺐을 때는 이 발주처는 돈은 다 나가고 10% 피본더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본더만. 그러면 근데 계약상으로는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계약상으로는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전체 금액의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발주처 입장에선. 그 제조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했으면 피본드는 은행에서 발행한 거니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불짜리 거래면 10만 불은 회수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90만 불은 이 회사가 다 문 닫고 내뺐는데 돌려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덩치 큰 회사는 100만 불 때문에 문을 못 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달청은 피본도 해소하고 계약상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대체 구매 손까지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대체 구매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 원래 이런 제품을 만들어 왔던 회사에서 대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만 불짜리면 그 회사는 200만 불에 파는 거죠. 똑같은 물량을. 예. 그러니까 이 큰 덩치의 회사는 피본드 10만 불도 뜯기고 또 200만 불도 물어주고 그 뭐 수출 대행한다고 해봐야 100만 불에 한 10% 남기면 많이 남기는데 한 10만 불 벌려다가 200만 불 정도 틀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 업체별로 이렇게 포인트가 다른데 조달청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죠? 제조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안 한 게. 그러니까 덩치 큰 회사와 하느냐, 작은 데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피본드 외에 추가 대체 구매 손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쪽 수출 대행업체는 이 제조업체의 그 능력, 이런 거래 상대방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굉장히 손해본 케이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이제,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런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출을 할 때 외상 거래를 하면 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 같으면 거래를 할 만한데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도 못 받아준다. 이게 신용 등급도 안 놓는다. 그런데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서도 리스크 테이크를 안 하는데 내가 리스크 테이크 하겠다. 이건 좀 과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그 당사자 문제는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이제 판매할 경우의 사례인데요. 이 라이프래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명 튜브 이야기고
키로신 히트는 이게 이제 휴대용 그 난로입니다. 휴대용 난로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미국에 수출하려다가 실패한 케이스인데, 미국 한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기름값이 싸서 이런 휴대용 난로가 옛날에는 안 팔렸는데 기름값이 오르고 나니까 갑자기 휴대용 난로 수요가 시장이 생겼어요. 한국 업체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생기니까 선발 업체인 일본 업체가 이 휴대용 난로를 아주 엄청 많이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가 이건 뭐 그렇게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인건비나 제반 이 가격 경쟁력이 일제보다는 우리 한국제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 만들어 팔면 이게 돈 되겠다 해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에서 팔려고 선적을 했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이제 그 사유가 이 외형을 일제를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는데 일본 회사가 자기 제품의 디자인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특허청에 등록이 되면 자기 그 디자인을 또 세간에 이렇게 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한 제품이 미국으로 반입이 되면 이 선적한 사람이 또는 사는 사람이 이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통관이 되는데 입증을 못하면 아예 통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베껴서 팔았으니 당연히 권리가 있다는 걸 입증할 서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통관이 안 되고 이제 그냥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특히 선진국에 수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지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될 경우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그게 자신이 없으면 바이어 또는 디스트리뷰터, 판매점, 그러니까 청판 계약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판 계약을 할 때 지적재산권, 너희 나라에서 생기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네가 책임진다 라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매매 계약 또는 디스트리뷰터 계약에 그 면책조항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재산권 문제 생길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우리가 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사태가 생기면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중고품 이거는 뭐 러시아에서 기계를 러시아의 제조업체에서 선반 제조업체에서 기계를 한 대 수입을 했는데 이게 부산항에 들어온 걸 열어보니까 중고품이에요. 제조업체에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 러시아 제조업체 야 이거 왜 중고를 보냈냐 라고 했더니 답이 뭐라고 왔겠습니까? 매매 계약서를 잘 봐라. 거기에 신제품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에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서를 보니까 new라는 말이 없어요. 계약서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셔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항변해야 됩니까? 이게 new라는 말이 없다고 중고가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신제품은 그냥 말이 없고 중고의 경우는 중고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소나타를 신품을 3천만 원에 사는데 10만 킬로 띄운 건 1,500이다. 이러면 3천만 원 주고 15만 킬로 띄운 걸 사는 꼴이죠. 예, 지금. 네. 그렇게 다투어서 이거는 이겼는데 그래도 이런 빌미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번거로워도 계약서에 새 거여야 돼? 하는 걸 넣는 게 좋겠죠. 네, 그래야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물질은 과거에 석탄을 수입을 해서 발전소 보일러에 들어가는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석탄은 성분 표시만 보통 들어가거든요. 거기 성분이 어떻고 열량이 어떻고 수분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쟤는 몇 프로 이하여야 되고 보통 그렇게만 성분 표시를 하는데 이 경우는 그 돌가루가 섞인 겁니다. 돌가루가 섞여서 보일러에 이제 손상이 간 거죠. 돌 때문에, 돌가루 때문에.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클레임을 당해서 석탄 수출업자에 해외 수출업체에게 클레임을 했더니 이 경우는 계약서에 이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상 석탄은 이물질이 좀 들어가는 거야. 돌가루 넣는다고 클레임하는 경우는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게 통상 업계 간행상 이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으면 간행을 가지고 이제 다 태워야 되는데 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미리 계약서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염색불량은 이물질과 비슷한 이야기라서 생략을 하고 이제 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목적물 관련 분쟁이고요. 다음에 3대 요소 중에 이제 대금 지급 관련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예. 왜 대금 지급 관련해서 분쟁이 무역거래에서 생길 수밖에 없냐 하면 물건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서로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때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커피와 돈과 바로 교환이 되니까. 근데 원두의 경우는 다르죠. 커피 원두. 원두가 저쪽에서는 선적할 때 돈 달라. 이러는 거고요. 우리는 도착하면 돈 줄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열흘에서 30일, 한 달. 이게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죠? 수출자는 너 뭐 믿고 선적하냐? 바이어는 네가 돈만 받고 물건을 안 줄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영원한 숙제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안전자리에서 서로 물건과 돈을 주고 받는 거하고 비슷하게
뭔가 제도를 만들어낸 게 신용장 거래입니다. 신용장. 예.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이 수출사 손에 들어오면 그게 사실 뭡니까? 현금을 받은 거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건 대신에 BL 선화증권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게 곧 물건을 받은 걸로 그렇게 만든 제도가 신용장 거래인데, 근데 똑같은 건 아닙니다. 신용장이 현금은 아니고 선화증권이 그 화물은 아니에요. 둘 다 종이에 불과하죠. 그죠? 예. 둘 다 종이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가 그래도 무역거래에서 안전한 대금 결제 수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 하면, 신용장을 개설하는 사람, 신용장을 개설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은 선화증권을 받고 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선화증권이 위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나갔는데 물건은 못 받는 겁니다. 위조 선화증권이면. 근데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까요? 위조인지 아닌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보통은 이제 위조의 경우에는 가공의 선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선사.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신용장 조건을 LC를 우리가 여는 입장에서는 신용장 조건을 너무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사를 지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사, 알 수 있는 선사를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네고뱅크도 지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네고뱅크를 지명을 해야 하냐 하면요, 이 선사를 우리가 노미네이션 해도 그 선사 명의로도 위조 비해를 만들어서 내고를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신용장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위조 서류임을 알아도 그 위조 서류가 신용장 조건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일치를 하면 지급 거절을 못 한다는 겁니다. 위조인 줄 알아도. 그 신용장 통일규칙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현지에 그 네고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설은행 말고 수출자가 선화증권 등 내고 서류를 제출해서 내고 서류에서 돈을 받아가는데, 내고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서류가 완벽하면 그 내고하러 온 수출자에게 돈을 미리 건네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미리. 그러면 내고은행에서는 돈을 줬는데, 이 개설은행에서 이거 위조 서류야, 돈 못 주겠어 라는 게 인정이 되면 손해를 누가 안게 됩니까? 내고은행이 안게 되는 거예요. 내고은행이. 근데 내고은행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이 뭡니까? 신용장 개설은행 걸 대신해서 일을 도와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장 통일규칙상 그런 그 내고은행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 서류 이런 거 내고은행이 그 책임질 이유가 없다. 제시된 서류만 확인해서 신용장 조건하고 일치만 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으려면 그런 이유로 위조의 경우에 돈을 이제 지불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고은행이 돈만 안 주면 스톱을 시킬 수 있어요. 위조를 알아서 내고은행이 아직 이거 위조야 이러면 위조인 줄 아는데도 그 내고 들어온 사람이 돈 내놔 이러면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때는. 그걸 막으려면 신용장 개설할 때 내고은행을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 하면요. 일반적으로는 수출자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만 CFR 조건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CFR 조건이라는 건 이제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고 바이어가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신용장 거래인데 배가 침몰을 했어요. 중간에. 근데 바이어가 자기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잘못 들어서 보험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CFR 조건이 뭔지 아시잖아요. 선적하면 리스크가 바이어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가 보험 잘못 들어서 보험금 못 받는 거 뭐 아무 상관없어요. 수출자는.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신용장 거래에서 딱 한 가지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디스크레펀시입니다. 서류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선화증권 발행 일자가 9월 1일까지여야 된다. 그러니까 선적일이 9월 1일인데 선화증권이 9월 2일이다. 이러면은 서류 하자입니다. 예. 그리고 뭐 서류 5개 붙여야 되는데 4개만 붙여져 있다. 뭐 그래서 원산지 증명이 한국이어야 되는데 원산지 증명이 중국이다. 북한이다. 이러면은 지급 거절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용장 거래가 수출자 입장에서는 왜 좋으냐 하면 상대방이 그런 하자를 이유로 지급 거절을 하면 돈은 안 주고 이 사람이 화물은 가지고 이러지는 못해요. 선화증권이 다시 수출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돈은 못 받았지만 물건은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10백을 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전매를 하거나 이래서 100% 손해는 안 봅니다. 조금 뭐 전매할 때 차손도 있을 수 있고 반송 비용도 들고 이런 손해는 있지만 100% 손해는 안 본다 그러죠. 근데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그 하자로 인해서 지급 거절이 돼서 선화증권이 돌아왔는데 화물이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요. 빠져버렸어요. 그 선화증권 지고 선사에 가서 물건값 내놔라 해봐야 몇 푼 못 받습니다. 그건 해상운송법상 이 해상사고 때 선사가 화주한테 지불하는 배상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출자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의 수도 있으니 신용장 거래를 하실 때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이고, 보통 요즘은 이제 TT 거래를 하는데 TT 거래의 경우에 어느 시점에
서로 원만히 돈을 주고 받는 게 좋으냐? 이러면은 이제 선적하고 BL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사본을 받고 돈을 받고 이러면은 수출자 수입자 간에 좀 그래도 균형이 잡힌 거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왜 그런지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나중에 외환 강의 끝나고 이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